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어여오세요, 어여오세요. 지금 뭐 추천이 일시적인 오류가 떠요? 동시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면 오류가 뜨기도 하나봐요? 네. 추천하여 광명찾자.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아유, 참 다행이죠. 그죠? 예. 예, 여러분들 지난 목요일부터 막 긴장과 초조 속에, 전쟁 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저를 들볶았는데, 이제 좀 안심이 되세요? 전쟁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죠? 망보 얼굴 유감, 너 나한테 사과하는구나. 너의 사과를 받겠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뭔가 띵해요?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이벤트라 그랬잖아요. 예. 자, 일단 이 노래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 우리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일단, 오늘, 여러분들의 위기는 끝났지만, 저의 위기는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의 공포는 끝났지만, 저의 공포는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큰일이 터졌어요. 예. 망치 부인이 보이는 라디오 역캠 1위를 하고 말았어요. 예. 이 무수한 미녀들을 뚫고 이 망치 부인이 역캠 1위에 등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축하할 일이지 왜 위험한 일이냐? 라고 묻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 아프리카는 게임 방송과 미녀 방송으로 성공한 사이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TV를 검색한 후 여자 방송, 보이는 라디오 여자 방송을 가라. 그래서 리스트별로 쫙 훑어보면 미녀들 많다. 그런 얘기를 듣고 딱 와가지고, 아프리카 보이는 라디오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입맛을 다시면서 역캠을 딱 열었어. 망치 부인? 이름이 왜 이래? 그리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 미안합니다. 내가 주민번호 뒷번호가 2번이라 참 이거 이 남자 여자 기타 이렇게 해두면 참 괜찮을 텐데 이 아프리카에서 이 망치 부인이 역캠 1위를 하게 되면 나는 늘 두려워요. 망치 부인을 영업 방해 행위로 고소할까봐. 아프리카 측에서 망치 부인이 저 아프리카 영업을 방해한다고 고소할까봐 그게 난 늘 두려워. 이제 남자 여자 옆에 기타가 있으면 참 좋은데 왜 인류에 세 종류가 있어? 남자 여자 그리고 아줌마. 그래서 난 기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이제 기타가 따로 분리가 안 된 상태로다가 그래서 이제 역캠 1위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망치 부인이 항상 이제 역캠 1위를 하면 전통적으로 했던 일이 있어요. 잠수 타기. 다른 미녀 방장의 시청자들이 분노해서 몰려오기 전에, 그리고 이 아프리카로부터 영업 방해 행위로 고소당하기 전에, 자체적인 잠수를 타줌으로써, 이 북군 달아오른 열기를 잠시 식혀가는 늘 그런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진짜 역캠 1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사과하는 겁니다. 망치 부인이 뜻하지 않게 역캠 1위가 돼서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많은 이 아프리카의 역캠방 팬 여러분,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이거 이렇게 미처 예상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지난 주말에, 목을 너무 많이 썼더니, 어제랑 지난 주말에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이제 오늘 짧게 방송 끝내고 내일 하루만 좀 쉬는 게 어떨까. 이게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 내일 하루 정도는 좀 쉬어주는 게 많이 내게 편안한 거 아닌가. 네. 딱 하루만. 내일 하루만 잠수를 타고, 예. 그럼 이제 하루만 쉬어도 이게 이렇게 또 역캠 1등 자리에서 좀 쫓겨날 수 있어요. 예. 내가 오랜 경험상 그래. 역캠 1위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딱 하루만 쉬어도, 순위 조정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유감스러운 역캠 1위를, 유감으로 여기면서, 오늘의 방송. 자, 내일은 방송 없습니다. 다음 방송은 목요일 낮 2시에요. 자, 목요일 낮 2시에 만나기로 하고, 자, 그럼 우리가 하던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의 본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네.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께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소식이냐 하면, 드디어 우리 남한의 국군이 따라하고 있어 왜? 중계방 들어가는 바람에 남한의 국군이 우주 최강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전 세계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한 최종 병기.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최종 병기는 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에 누구도 추종을 불허하는 감히 미국도 갖고 있지 않은 레이저 무기로 저 군사 분계선 위쪽에서 진도 앞바다의 헬기를 떨어뜨리는 이 우주 최강의 북한군을 한 방에 제압한 최종 병기를 우리는 갖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무시무시한 그 최종 병기의 조낸 무서운 위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최종 병기 됐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 위험? 두둥. 이야, 색깔도 녹색이야. 마치 헐크를 닮은 듯한 이 막 불끈불끈한 이 둥글둥글한 이 근육질. 와, 이 헐크를 연상시키는 이 무서운, 와, 이 화력. 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정말 힘을 예상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정말 조낸 무서운, 우리의 최종 병기, 확성기. 우리는 이제 우주 최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이제 북한은 페인트가 다 타도 지워지지 않는 우주 최강의 매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우주 최강의 스피커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과 북이 매직 팔고 스피커 팔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도록 합시다. 미국이 저렇게 부자가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기를 많이 팔아갖고 부자가 됐어요. 이제 우리 세상이 두렵지 않아. 응? 너네 미국의 무기 장사들 다 죽었어. 우리 확성기 있어. 얼마나 무서운지 봤지? 다시 한번 보여줘. 조는 무섭잖아. 우와, 진짜 무서워. 내 말이 아니에요. 최종 병기. 대북 확성기 방송 최종 병기 됐다. 이제 주한미군이 오면 아이 스피커보다 못한 애들 이렇게 한마디 날려줘도 돼. 우리는 이제 최종 병기 스피커를 갖게 됐거든. 이제 누구도 두렵지 않아. 이제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다 붙어. 일본, 야 너네 일로 와봐 새끼야. 우리 최종 병기 스피커 있어 새끼야. 어따 대고 함부로 들이대고 지랄들이야. 우리 스피커 있어 임마. 이제 더 이상 국방비 딴 데다 낭비할 필요 없어. 스피커만 사가지고 DMZ 쫙 늘어놓으면 우주 최강. 빠라바라바 네, 우리는 비대칭 전략무기 스피커를 갖게 됐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 완벽한 무기, 이 뛰어난 자태, 아름다운 칼라. 저는 정말 우리의 최종 병기 이 확성기를 보면서 이 끓어오르는 이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만 배꼽이 빠져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웃겨서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다만 이 최종 병기는 남측에도 위험합니다. 우리 사병들이 웃겨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사병들이 웃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종 병기에게는 이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에게도 무시무시한 화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 남측 국민들을 웃겨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위험한. 그러나 좌우지간 어쨌거나 레이저를 갖고 있는 북한군을 한 큐에 무찌른 우주 최강의 최종병기, 우리에게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위험, 이 진짜, 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막, 예. 왜? 이거 기사에 나온 거야. 25일에 극적 합의에 이른, 못 믿겠어? 25일에 극적 합의에 이른 남북 고위급 접촉의 혁혁한 전과를 계기로 대북 심리방송은 비대칭 전략무기 수준으로 재평가될 전망이다. 왜들 웃지? 내가 아침에 재방송 중에 이거 보여줘가지고 아침에 재방송 중에 나 짱 먹었잖아. 1등.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1등 먹었어.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로 오늘 우리 망치부인 재방송 중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1위 짱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 덕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웃겨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국방부와 신문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그맨들 밥줄 끊길지도 유감임. 아니, 개그맨들이 밥줄을 끊긴데 왜 사과하고 그러세요? 예? 개그맨이 밥줄을 끊기면 화를 내야지 왜 사과를 하고 그러십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예, 정말 이 창조 국어죠. 야, 이 국어 단어의 뜻이 확확 바뀌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유감은 사과의 뜻이 맞아요. 예, 유감은 사과의 뜻이 맞습니다. 예, 아니야. 일단, 예,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팬가입하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장 인정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일단 이 전쟁쇼를 끝낸 거, 예, 어쨌거나 지금 이 박근혜 김정은이가 이 전쟁쇼를 끝낸 거는 무조건 잘한 일이에요. 미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견해 차이 없이 일단 뭐라고 그러든 간에 전쟁쇼를 중단한 부분은, 예, 일촉즉발의 위기로부터, 예, 이 전쟁쇼를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칭찬해야 돼요. 예, 무조건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 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약속한 것도, 그것도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우리 남한의 이산가족들이 지금 85년, 6년부터 계속 요구해왔던 부분이고, 예, 이거를 이제 얻어낸 거, 이거 굉장히 잘한 건데, 사실 물론 이건 얻어낸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사실 어렵게 얻은 건 아니고, 예, 서로 그냥 나눠 가진 거죠. 예, 남북 이산가족, 예,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아싸, 이관왕입니다. 거칠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거칠음에 우리 망치부인이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벌써 이관왕 먹었습니다. 거칠게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이 와중에 거칠게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던 얘기를 마저 얘기해볼게요. 예. 잠시 전 12시부터
예, 잠시 전 12시부터 소위 이제 대북방송이 중단됐습니다. 예, 대북방송을 중단해서 이 한반도 전쟁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구한 우리 이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에게 예, 진심으로 잘했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침부터 망치부인 치사하다. 망치부인 잘한 일도 박근혜가 잘한 일도 있는데 왜 잘한 일은 칭찬하지 않느냐. 예, 저는 이 칭찬을 분명합니다. 예, 칭찬 분명합니다. 이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방송을 중단한 것은 무엇보다 잘한 일이다라고 칭찬하고요. 그래서 이 전쟁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낸 거 매우 잘했다라고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해온 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순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박근혜가 무능한 점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예, 방금 사과한 거예요. 예, 박근혜의 무능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예, 이 진심 어린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가 무능해서 유감입니다. 예, 이 유감입니다. 이거 사과 맞아요. 예, 박근혜가 무능해서 유감이다. 이거 사과 맞습니다. 예, 이 유감은 사과가 맞아요. 예, 왜들 그러지? 이건 사실 말이에요.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도 유감을 사과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감은 사과가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지금 사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박근혜가 먼저 사과한 거 북한에? 박근혜가 먼저 사과한 거 아세요? 몰랐지? 이걸 또 찾아봐야 돼. 이런 숨겨진 뉴스? 숨겨져 있지 않아. 바로 여기 있네요. 네. 정부, 개성공단 정상 운영을 위해서 북한 표준시 변경 일단 인정이라고 하면서, 예, 여기 보시면,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처사에도, 예,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나갈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부적인 절차를,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자, 청와대 정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표준시를 변경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예, 이미 청와대에서 먼저 청와대에서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이 정 대변인이, 이 북한이 표준시를 변경한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한 거예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예. 아니 왜 그래? 사과는 청와대가 아닌데 왜 나한테 종북이래? 니네도 막 민망하지? 니네도 막 민망하고 막 속상해 죽겠지? 어떡하니 미안해서? 아니 유감 표명은 청와대가 아닌데 왜 나한테 종북이래? 청와대가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표준시 변경에 대해서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사과를 하니까 북한도 같이 사과를 한 거죠. 그래서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예, 사과를 사과로 받은, 네, 정말로 이 눈물겹게 아름다운 남북 화합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 들었습니다. 예, 문맥을 파악 못하네. 아니 뭘 문맥을 파악을 못해. 아니 북한에서 우리 남측 장병이 다친 게 유감이다 요렇게 얘기한 게 북한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거라며. 망치 부인이 박근혜가 무능해서 유감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망치 부인이 그동안 박근혜 정부를 대단히
비판해온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어? 아니, 망치 부인이 박근혜가 무능해서 유감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은 북한이 남한 장병이 다쳐서 유감이다. 그게 이 북한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거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며.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박근혜가 무능해서 유감이다. 이 얘기는 그동안 망치 부인이 박근혜에 대해서 박근혜의 무능을 비판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부정적이야. 뭐가 부정적이야. 아니, 니네들이 얘기한 걸 인정하는 건데 왜 그래? 막 속상해? 자, 나는 진심으로, 저는요,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유감이 사과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진심으로. 왜냐? 한번 볼까요? 합의문 제2항의 비밀. 자, 여기서부터 집중합시다. 예. 합의문 제2항의 비밀. 북한은 왜, 무엇이 유감인가? 사과 아닌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 25일, 잠깐만요. 이거는 줄일 수 있어. 25일 오전 2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자들 앞에 섰다. 무박 4일에 걸친 남북협상이 극적 타결됐다며 그는 남북 공동 보도문 6개 항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양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했을 것이라며 협상 전 과정을 통해 일관된 원칙을 지켰다고 자평했다. 일관됐죠. 네. 일관되게 어제 오전까지는 주어를 분명히 명시한 사과, 주어를 분명히 명시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그게 사과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그 일관성을 지켜서 오늘 새벽에 주어 없는 사과에 합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일관된 자세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은 일관성인데 어디에 일관성이 있었는가예요. 어디에 일관성이 있었는가? 의지 없음의 일관성. 그걸 지켰다는 거죠. 우리 정부의 일관된 의지 없음. 이것이 드러난, 그래서 이 일관된 원칙을 지켰다. 아니면 일관되게 생각 없음? 일관되게 생각 없었거나, 일관되게, 의지 없거나, 뭐 이런 건가요? 좌우지간, 일관된 원칙을 지켰다라고 자평을 했답니다. 네, 북지뢰 도발 사과, 매우 의미 있다. 자, 남북이 공개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6개 합의 내용에서 중요한 대목은 2가지다. 집중.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제2항, 북측은 최근 군사 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제3항,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오늘 낮 12시부로 중단한다. 이다. 무박 4일에 철야 협상을 한 김 실장에 대해 언론에서는 수척해 보였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그의 수고가 합의문 내용에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김 실장은 합의 내용을 두고 도발에 대한 재발 방지 및 관계 발전 계기 마련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지뢰 폭발 사고를 일으킨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사과를 받아냈다는 남북 합의문을 들여다보자. 제2항에는 유감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유감을 표명한 주체는 북한이 분명하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유감 표명인가? 그들이 합의한 유감의 내용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이다. 이는 사과인가? 북한은 문장 그대로 남측에서 발생한 사과에 대한 인류애적 관점의 유감을 표명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북한은 지뢰 폭발 사고를 자행한 것이 자신들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남측이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그동안 유감을 표현한 이 관계자들은 모두 지뢰 폭파범이 되는 순간이에요. 예. 그동안 우리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많은 외교 관계인들이 이 유감을 표명해 왔는데, 이것은 바로 본인들이 이 북한의 지뢰라고 생각되는 그 지뢰를 묻고 그로 인해서 남한 장병이 부상당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세상에 적이 너무 많아? 그래. 이건 노답이 아니라 네가 문제를 모르는 거야. 꼭 문제를 못 알아들은 애들이 답이 없다고 신경질을 내죠.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좌빨년이래. 아니, 왜 잘못은 박근혜가 있는데 왜 나한테 좌빨년이라고 신경질 내고 그러세요? 막 화가 나? 막 화가 나? 자, 계속 올리고 한번 들어볼게요. 자,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나옵니다. 북한은 문장 그대로 남측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인류애적 관점의 유감을 표명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북한은 지뢰 폭발 사고를 자행한 것이 자신들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천안함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서 요구했다며 폭로했던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과 무엇이 다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련 뉴스 좀 누가 한번 찾아봐봐요.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잠깐만.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다가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자 그런 거야. 남북 정상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 정상회담을 하자고 막 제안을 하면서, 그때 우리 정부에서 돈 봉투를 줬대요. 이 북한의 주장이야. 북한에서 막 신경질 내면서 남한이 자기네들한테 돈 봉투를 내밀면서 북한이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지 않지만 남측이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천안함에 대한 발언을 해달라. 그 관련 뉴스 좀 올려봐.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 부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소위 오이사 조치 문제가 해당이 안 되니까 이 북한에서 그 내용을 공개를 해버린 거야, 언론에. 그래갖고 이제 이게 알려진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북한이 천안함에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요구했다며 폭로했던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 이것과 무엇이 다른가. 바로 이 때문에, 잘 들어봐요. 동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말 이 박비어천가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 동아일보가,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25일자 사설에서 북의 도발 사과 없는 남북협상 타결 유감스럽다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 확실히 지켜지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북한의 유감 표명은 우리 측 요구에 미달하는 데다 자신들이 지뢰 도발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정직하게 썼네요. 이 신문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지 못했으니 북도발 남보상의 악순환이 완전히 단절될지 걱정스럽다고도 했다. 요게 이제 지금 이것이 사과인가라는 사설이에요. 서로를 향해 폭욕을 주고받을 정도로 고조된 남북 긴장관계가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보이는 의미 부여는 지나치다. 일각에서는 우리는 얻은 것 없고 확성기만 중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북한 측이 우리 정부에 대해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 조선일보에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 없는 사과를 했다고 막 떠벌리고 있잖아요. 이번이 처음, 그런데 북한이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 당시의 유감과 지금의 유감을 보면 공동 합의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2002년 6월 말 서해에서 발생한 제2차 연평해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북한에서 연평해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저는 몰랐어요. 북한에서 이 유감 표명을 했다라는 것을, 예, 전혀 몰랐어요. 예. 저 처음 들었죠? 그죠? 이게 2002년 6월 말 서해에서 발생한 제2차 연평해전에 대해서 북한이 유감을 표명했었대.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안 해갖고 우리가 모른 거야.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무박 3일의 철야 협상을 하지도 않았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측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사과 요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가 그것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전화 통지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대중 정부는 북측의 명백한 사과와 유감 표명으로 간주한다고 밝히며 수용했다. 2002년 북한이 표명한 유감의 수준을 보자. 북한은, 이게 그 당시 북한의 전통문이야? 북한은 얼마 전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 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간주한다고 밝혔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예, 북한의 주장은 뭐였어요? 예, 제2항에 예,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딱 요거야. 딱 요 말을 했는데 이전에 받아내지 못한 사과를 받았다고 지금 조선일보에서 엄청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몰랐던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북한에서 보낸 이 그 사과문의 내용은, 예, 뭐였냐 하면 얼마 전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 충돌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간주한다 라면서 그 재발 방지 약속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거는 명백한 사과와 유감 표명으로 간주한다라고 이걸 수용하겠다고 했더니 조선일보는 사설을 게재했다. 여기부터가 오늘의 꽃이에요. 예, 여기부터가 중요하니까 집중들 하자 우리. 예, 김대중 정부가 사과로 간주한다는 수용 입장이 나오자, 김대중 정부에서 사과로 간주하겠다는 수용 입장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 나오자 조선일보는 사설을 게재했다. 제목이 압권. 이것이 사과인가? 예. 김대중 정부가 사과로 간주한다는 수용 입장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사설을 게재했다. 제목. 이것이 사과인가? 였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북측의 유감 표명에 대해 도저히 사과라고 볼 수 없다면서 북한의 전화 통지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김대중 정부를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한다. 이어 현 정부가 자신들의 체면과 입장을 살리는 데만 급급해 북한의 얼버무린 수사학 하나로 서해교전을 없던 일로 넘긴다면 이것이야말로 사태 재발을 부를 수도 있는 우려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왜 같은 유감인데 김대중한테 유감이라고 그러면 이게 사과냐고 지랄을 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 가는 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청하시느라고 혹시 추천을 하는 것도 잊어버리신 거 아니십니까? 얼른 추천들 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안 하면 알지? 예. 자, 이 조선일보가 말이에요. 김대중 정부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절절한 유감 표명을 받고도 이게 사과냐라고 했어. 자,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낸 유감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과란 말 한 적 없던 북, 이번엔 명확하게 유감 표명하겠다. 이야, 이러면 안 되지, 너네. 너네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아니, 뭐가 망상부인이야. 이게 지금 조선일보에, 조선일보에서
기사 쓴 거 비교해 주는데, 아니, 기사는 조선일보가 썼는데 왜 나한테 망상이라고 그래? 너 방사장이야? 부끄럽지? 너의 과거가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지? 아이, 예. 자, 뭐라고요? 사과라는 말 한 적 없던 북, 이번엔 명확하게 유감 표명하겠다. 네. 라고 이야기하는, 2015년 북한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사과 표명을 수용함으로써 25일 오전에 나흘간에 이어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라고 조선일보는 2015년 8월 25일자 사과란 말 한 적 없던 북, 이번에는 명확하게 유감 표명하겠다라는 기사를 쓴 거예요. 2015년 남북합의문에 등장하는 유감과 2002년 전화통지문에 등장하는 유감에 대한 의미를 조선일보는 완전히 다르게 부여했다. 연평해전 당시의 유감을 이것이 사과냐고 맹렬히 비난한 이 신문은 이번 회담에 북측 유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의미 있는 사과 표명을 수용했다고 의미를 한껏 부여했다. 회담은 종료됐고 합의문은 공개됐다. 무려 3박 4일 동안 협상에서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 그 결과로 북측이 유감을 표명했고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사과했다면서 일관된 원칙의 결과로 해석했다. 내부에서는 벌써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무박 4일 동안에 남과 북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박근혜 정부는 무박 4일의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6개 합의문만 공개했다. 제1야당에서는 우리도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냐라며 정보 소외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했다. 여당도 소외 대상에 포함돼 있다. 정리해보자. 북한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성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한 보수 언론의 평가는 분열 조짐을 보인다. 유감이란 같은 표현을 썼지만 연평해전 당시의 유감과 지금의 유감이 다른 것처럼 해석하는 언론도 보인다. 무박 4일의 회담 성과를 박근혜 정부가 유감 표명에서 찾는다면 북한은 사과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확성기를 포기했다는 거센 양보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의 명백한 성과는 남북 긴장은 완화됐고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데 있다. 박 대통령의 성과는 향후 대화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북한이 이제까지 한 적 없는 사과를 했다라고 떠벌리고 있는데 이건 뻥이라는 거야. 김대중 정부 때 보다 더 진지한 이미 유감 표명을 했었어. 그때는 사과가 아니라고 펄펄 뛰었던 신문이 이제 와서 이거는 진지한 사과라고 얘기한다면 국민을 등신으로 아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국민을 등신으로 아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남북회담은 성과가 전혀 없느냐? 난 이게 참 잘못된 거라고 봐. 이번 남북협상은 굉장히 큰 성과를 가져왔어요. 뭐냐 하면요. 내가 그랬잖아. 굉장히 오랫동안 한반도가 위험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군사 전문가도 그러잖아. 지금 군사적 긴장 상태가 60일은 갈 거다. 그만큼 앞으로 이 긴장 상태가 오래 유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 타격을 엄청 받을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끝냈다는 거. 대북 방송을 중단함으로써 남북 긴장 관계를 끝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가져온 협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언론은 그 부분을 의미 있게 보도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북한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사과했다는 개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어저께까지 지네들이 저지른 거 수습하느라고 그래. 어제까지 뭐라 그랬어? 어제까지 이 언론에서 주어가 명백한 사과, 그 자막 보신 분. 어제까지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뿌리고 이 24시간 뉴스 채널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주어가 명확한 사과를 받겠다는 일관된 원칙.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랬잖아.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어저께까지 자막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주어가 명백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어제 저녁까지도 떠벌렸잖아. 그랬는데 오늘 나온 게 주어가 없는 사과야.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사과라는 비난이 두려우니까 지금 막 그거를 덮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 보도에서
보도에서 그렇게 공포를 조장하고 그렇게 공포팔이 하면 안 된다. 좀 차분했어야 됐는데 이것들이 막 공포를 팔면서 뭐 저기 주어 없는 사과는 절대 안 받아들이고 막 저기 무력 충돌할 것처럼 계속 뭐 1급 경계태세를 유지한다는 둥. 그리고 장사하다가 결과물을 보고 당황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사과라고 막 뻥을 까면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건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럼 남북 협상은 남북 고위급 회담이 아무런 이익이 없었냐?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익을 남겼어. 첫째는 이 남북의 이 정권이 지네들이 지금 위기에 몰림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뭔가 이벤트가 필요했잖아. 그 필요한 이벤트를 위해서 전쟁 공포를 팔았단 말이야. 그 전쟁 공포를 얘네들이 권력이 이제 막 더 집결될 때까지 끌고 갈 거라고 난 예상했어. 그래서 내가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상외로 빨리 끝내준 거. 그것만으로도 나는 굉장히 큰 양보를 했다고 생각해. 우리 정부에서 큰 양보를 한 거고, 그건 잘한 일이에요. 지금 이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소위 새누리 지지자들이 양보는 안 된다고 지랄을 하니까 양보가 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양보가 죄인 것처럼 막 지랄 연병을 하면서 막 화났지.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댓글원들이 많이 화가 났나 봐. 그래서 괜히 아니 박근혜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추천합시다년 자빨년 이러면서 욕을 하고 그래. 막 니네도 박근혜 때문에 속상하지? 그래가 너 혹시 박근혜야? 그래서 지금 욕하는 거야 나한테? 잘못은 네가 하고 나한테 왜 그래? 아니 그렇잖아. 아까 이거는요. 지금 이 언론과 소위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이 목요일부터 지금 어저께까지 오바지를 한 거야. 그게 문제야. 절대 양보는 없다. 뭐 전쟁으로 갚아줘야 된다. 처절한 보복을 해주겠다. 계속 강성 발언을 했잖아. 그 강성 발언 때문에 실제로 박근혜가 잘한 거를 잘했다고 칭찬을 못하는 거야. 우리 언론이 어떤 자세를 가졌어야 됐냐 하면 전쟁이 나면 우리 측이 잃을 게 많다. 북측이 도발하면 우리는 단호한 대응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강경일변도로 갈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그런 발언을 했어야 돼. 그러면서 남측에서 자존심보다는 실리를 따져야 된다. 그러니 남측에게 북측에게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우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익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보도했어야 됐다고. 그런데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언론이 어떻게 했어요? 잠수함이 사라졌네. 48시간 뒤에 공격을 하네. 지하 연병을 하고 거기에 새누리당 지지자들 군복 입고 막 인증샷을 찍으면서 우리 다시 군대 간다고. 말로는 뭘 못해. 그러다가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당황한 거 아니야. 이 결과에 당황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조중동과 중앙일보 조금 다른 것 같아.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주도하고 그 일베가 분위기 띄웠던 소위 댓글원이 분위기 띄웠던 강경일변도 그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잃을 게 누가 더 많아? 우리가 더 많이 잃어. 남북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 남한이 져? 이겨. 반드시 이겨.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겨도 지는 게임이야. 왜냐면 우리는 수도권의 경제의 50%가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50%의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이 전쟁으로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사회는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아닌 평화의 방법을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절도 있고 엄격한 경계심을 갖고 있되 쟤네들한테 양보할 건 양보하고 작은 거 양보하고 큰 걸 얻는 그런 전술을 폈어야 됐단 말이야. 대북방송 양보해주고 대신 너네 한반도에서 사고 안 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통 큰 협상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회담 과정은 어땠냐면 천안함에 대해서 인정해라.
천안함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리고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인정해라.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야. 무박 4일 동안. 그런데 천안함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뭐였어요? 우리 측에서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지네가 그랬을 거라고, 지네가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절대 인정을 안 해, 국제사회에. 이런데 계속 천안함을 물고 늘어지면서 시간을 끈 거예요. 그러느라고 결국 우리는 얻은 게 뭐야?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근데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도 원하는 거야. 그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도출해냈다. 그거는 그냥 언제나 북한에서 해주겠다는 거야. 언제나 북한에서 해주겠다는 건데 그 이산가족 상봉 전에 그 이산가족 상봉 앞에 조건이 붙어서 그 조건이 뭐야? 뭐를 사과하면 천안함을 사과하면 만나자. 천안함을 사과하면. 그런데 왜 그럼 북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냐 하면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북한이 얻는 이득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남과 북이 댓글원들의 난리를 보면 이건 그만큼 우리 방송에 의미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뭐 누구 내쫓아라 그런 얘기 하지들 마시고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갈까? 댓글원들은 지금 얼마나 속상하겠어. 당황스럽고. 자, 잠깐만. 그리고 내가 이걸로 가서 제일 적은 방을 중계방 2개만 만들어줬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서는 왜 그러면 남북 이산가족 만남을 좋아하느냐 하면 실제로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손해가 아니야. 우리 측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남측의 그 체제 우월성을 북한에 홍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북한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보여주는 건 인지를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남측에다가 너네 가족들 우리가 데리고 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평화로운 분위기, 경제협력 분위기를 유도해라. 그거를 북한은 표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북한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북한이 거부하지 않아.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부정한 적이 없어. 거부한 적이 없어. 다만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 이걸 얘기한 거지. 그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청출동했나봐? 내가 쫓아낼 줄 알고 그러는 거지? 안 쫓아내. 이거 강퇴시키면 이게 그 출석률 줄어드는데 그냥 또 들어봐. 그래서 이 이산가족 그 상봉이라는 건 우리가 따낸 게 아니야. 다만 그럼 우리가 따낸 건 뭐냐면 북한의 유감이라는 표현이야. 사실은 이 북한이 유감이라는 표현을 절대 안 하려고 그랬을 거라고. 왜냐하면 천안함처럼 이번 목함 지뢰 사건도 증거를 우리가 제출하지 못했어. 국제사회에 증거를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는 유감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유감이라는 말을 그나마 했다는 거는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겠다 이런 거죠. 그냥 유감은 사과의 뜻. 그러니까 뭐 이 남한 정부에서 유감이라는 말을 갖고 막 설레발을 칠 수 있는 그걸 준 거야. 유감이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소위 뭔가를 얻었겠지. 뭔가를 얻은 것 중에 일단 현상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건 대북방송 중단이야. 대북방송 중단. 그 대북방송 중단이라는 게 지금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잖아. 여러분 이게 그까짓 걸 갖고 그렇게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대북방송이 북한 사회에 미친 영향이 컸어. 이 북한 사람들이 소위 대북방송에서 소시 노래 이런 걸 듣고 나도 소녀시대를 보고 싶다. 막 우리 걸그룹의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빨리 한국으로 가서 이 걸그룹을 보고 싶다. 그런 열망을 품고 막 월남을 한대잖아.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 대북방송이 북한에 굉장히 큰 불만이었던 거야.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 대북방송을 중단시켜라. 그거를 이제 북한이 얻은 거 아니야. 형식 이제 공개적인 건 비공개로 뭘 주기로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공개적
비공개로는 뭘 주기로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우리는 대북 방송을 중단하기로 한 거. 예. 그게 이제 그 우리가 북한에 준 거고, 북한은 우리한테 유감이란 단어를 준 거죠. 예. 둘 중에 누가 더 뭘 잃었느냐, 이걸 계산을 하면,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은 뭐 형식적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지금 이런 논쟁이 벌어진 거잖아.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북한하고 남한이 이 전쟁 위기 쇼를 중단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칭찬해줘야 돼. 예, 이게 이 박근혜 김정은이를 칭찬해줘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도 박근혜도 국내에서 둘 다 지지율이 막 폭락하고 그러면서 정권 유지가 어려웠단 말이야. 지난달까지. 그런 상황에서 이 둘이 마지막 수단으로 전쟁 위기쇼를 벌였고, 그 전쟁 위기쇼 덕분에 그 얘네들은 이득을 얻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서로 입안에다가 남북 긴장 보약을 떠넣어주면서 지지율 올랐다며? 예. 이게 한겨레 그림판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판 밑에 진짜 무서운 부분은 이 부분이죠. 예. 그 남북 긴장이라는 보약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지지율 올랐다며 라고 자축할 때 그 권자를 쥐고 있는 이 백성들의 고통, 이들은 이 백성들의 이 고통을 딛고 서로 지지율 상승이라는 그 단꿀을 먹고 있다는 거지, 보약을. 이게 문제예요. 예. 이게 이제 그 한겨레 그림판 내용이죠.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 원래 이 대북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 전쟁 위기 쇼가 없었다면 사실 지난주에 내나 박근혜의 지지율 여론조사가 들어갔다는 거야. 이게 이번 주가 이 박근혜 지지율의 중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북한 쇼가 없었다면, 북한의 전쟁 공포가 없었다면 지난 상반기 동안 박근혜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야. 그런데 저 북한 사태가 벌어져서 이 지지층이 이 새누리당 지지층이 결집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박근혜한테 잘했다라고 막 해주는 바람에 40%대까지 지지율이 올라간 거야. 박근혜 지지율이 40%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사실 이번 북한 쇼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 이런 걸 가지고 외교적으로 뭐라고 불러? 적대적 공생관계. 적대적 공생관계. 지금 김정은이도 자기 친인척한테까지 인정을 못 받으니까 지네 고모부 쏴 죽이고 막 공개 처형하고 지랄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건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지금 김정은의 권력이 북한에서 안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공포 정치를 통해 권력을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얘기거든.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불안한 상태이고, 박근혜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잖아. 솔직히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40% 나왔다고 다들 당황하지만 그건 박근혜 지지율이 아니야. 여당 지지율이야. 여당의 지지율을 박근혜 지지율로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당 지지율이 박근혜 지지율보다 좀 높게 나왔어, 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안보 불안, 그 전쟁 공포를 갖고 있는 노인 세대들, 그리고 이 영남 쪽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박근혜에게 잘했다라고 그냥 눈 감고 쳐준 거야. 그래서 40%나 지지율이 올라간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언론이, 사실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모든 언론이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까대고 있었단 말이야. 언론 중에 군소 언론 한 30%? 15%, 20%만 칭찬했지, 나머지 메이저 언론은 날마다 김대중 노무현을 까대던 시절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박근혜에 대해서 막 100%의 모든 언론이 박근혜를 찬양했잖아. 박근혜 박비어천가. 그래서 간신히 얻은 게 40%지만 어쨌거나 이 지지율 올랐다며? 라고 좋아하는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은 지난 일주일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나 보다.
라는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지금 이 전쟁 공포를 끝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둘 다 잘했다. 박근혜, 김정은 둘 다 잘했다. 지네들이 이게 이제 전쟁 공포를 팔아야 할 만큼 위기였어. 그렇다면요, 얘네가 이 전쟁 공포를 더 오래 끌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종대 씨가 이게 60일 갈 거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뜻이야. 이제 10월 달에 그 미국하고 정상회담 할 때까지 이 북한은 계속 긴장감을 조성할 거다라고 예측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끝냈잖아. 그것만도 잘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잘한 거야.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양보했다고 비판하는데 나는 양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때 박근혜가 이제까지 한 일 중에 양보한 게 제일 잘한 거야. 왜? 잃을 게 더 많은 측이 양보하는 거예요. 원래. 원래 잃을 게 더 많은 측이 양보하는 게 맞고,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때도 양보했던 거야. 그때 김대중 노무현 때 양보한 걸 욕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가 양보했다라는 그거를 칭찬 못하고 있는 게 너네들의 모순인 거지. 실제로 잃을 게 많은 쪽이 양보하는 거야. 배고프다고 난동 피우고 물건을 훔치려는 애에게 밥을 줘야 되냐? 훔치지 말라고 욕을 해야 되냐? 배고프다는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게 인도적인 거야. 그래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나 김영삼 정부나 전부 인도적 지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고 언론에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박근혜도 북한으로 인도적 지원했어. 쌀 주고 밥 주고 했단 말이야. 그 왜 그랬겠어? 그걸 안 주면 국제사회가 비난을 해요. 지금 우리만 주는 게 아니라 북한의 다른 나라들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 식량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야. 다른 나라도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욕먹으니까 주긴 주는데 김대중 노무현이 쌀 퍼줬다고 맨날 욕을 해댔으니 지네는 몰래 주는 것 뿐이야. 몰래 주는 것 뿐이지 쌀 주고 밥 주는 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고. 쌀 주고 돈 주는 게 잘못한 게 아닌데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이 쌀 주고 돈 줘서 잘못했다고 쌍욕을 해왔기 때문에 박근혜가 잘한 일인데 그걸 칭찬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 등신들이. 그러면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사과라고 우기면서 결국 이게 자가당착이죠.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짓에 지네들이 쳐놓은 덫에 지들이 걸린 거야. 사실 나는 이번에 이 남북 고위급 협상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긴장 관계를 끝내기로 한 거는 아주 신속하고 훌륭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측에서 양보한 게 맞고 그 양보는 잘못한 게 아니라 매우 잘한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그 부분을 칭찬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까지 지네가 김대중 노무현을 양보했다고 욕했는데 양보하고 돌아온 게 쪽팔리니까 막 욕을 그 부분은 이제 조선일보는 숨기고 진짜 사과 받았다가 뻥을 까고 동아일보는 미안하니까 이게 사과냐 이러면서 슬쩍 비판하는 건데 사실은 잘한 거예요. 이번 남북협상은 누가 뭘 얼마나 더 많이 양보했느냐. 아니 하나 가진 애하고 100개 가진 애하고 누가 더 양보해야 돼? 하나 가진 애하고 100개 가진 애하고 누가 양보해야 돼? 우리가 더 많이 가진 쪽이 양보해야 되잖아. 하나 가진 애한테 하나 내놔라. 그럴 수 없는 거잖아. 우리는 100개를 가졌고 북한은 자존심 1개밖에 없어. 그럼 얘따 자존심, 그러면서 지네 자존심 채워주고,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 평화라는 실익을 얻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전쟁쇼에 눈이 돌아가갖고 굉장히 못 본 중요한 뉴스가 있어. 못 본 굉장히 중요한 뉴스. 뭐냐면요. 어제 하루 만에 그 뉴스 좀 찾아와봐. 어제 하루 만에 그 세계 80대 부자가, 세계 최대 부자들이 13경인가? 그 경향신문에 나왔는데, 그 최고 부자 14일 하루 만에, 그거 뭐더라? 24일. 세계
지금 우리가 전쟁놀이 할 때가 아니야. 세계 억만장자들 24일 하루 만에 148경 2048조 원 1억. 아, 이게 무슨 저기 차번호가 아니야. 148경. 이게 얼마인지 우리는 계산이 안 되는데, 지금 어제 하루 동안에 세계 억만장자들이 하루 만에 148경 2048조 원을 잃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경짜리 숫자는 처음 봤기 때문에 저게 뭐대 이러는 거 아니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이 부자들인데, 중국발 블랙 먼데이로, 즉 중국 그 증시가 터지면서 어저께가 블랙 먼데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인 거 아니야. 주가 폭락할 때마다 이렇게 붙여주는 이름인데, 그 심각한 정도로 주가가 폭락하면 저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대공황 전에 이런 표현 썼잖아. 블랙 먼데이로 세계 400위 안에 드는 최상위 부자들이 하루 만에 1240조 달러, 그래서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48경 2048조 원의 돈을 잃었다. 신빙성이 없네? 아, 나 진짜 돌아버렸네. 그래. 그러니까 이게 경자가 나오니까 신빙성이 없어 보여? 이건 정확한 자료가 아니야? 그래, 뭐 블룸버그 이까짓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이 블룸버그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뭐 세계 경제인들은 다 보는 건데, 아유, 우리 댓글원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 이 블룸버그에서 얘기한 건데, 이 블룸버그가 이게 아무것도, 듣보잡이지 뭐. 그지? 이해해? 예, 잠깐만, 근데, 블룸버그라는 게,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두 분은, 아유, 이거 우리하고 수준이 너무 안 맞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보내드릴게요. 아이, 못 찾겠다. 네. 뭐, 이게 신빙성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가세요. 그냥 나가주세요. 죄송해요. 우리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신뢰감이 안 가는 고작 블룸버그 따위의 의견을 이렇게 듣고 있어서, 네, 정말 미안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안녕히 가세요. 우리 이렇게 무식한 애들끼리 그냥 이 블룸버그 얘기 볼게요. 맞아. 블룸버그는 중국 증시의 대폭락 여파로 세계 400위 안에 든 억만장자들이 24일 하루 만에 1240조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25일 보도했다. 중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지난주에만 이들 부자 400명의 재산은 1820조 달러가 줄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부자 순위 1위인 빌 게이츠는 32조 달러, 약 3경 8246조 원을 잃었고, 아마존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는 26조 달러를 잃었다. 멕시코의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은 16조 달러를 잃었고, 그의 재산은 2012년 해당 지수를 집계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블룸버그 웹사이트에 올라온 21일 자산 변동과 관련한 시각화 자료를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억 7,990만 달러, 즉 3,445억 원을 잃었고,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 회장은 8,530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증시가 2007년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한 여파로 세계 증시도 동반 폭락했다. 특히 독일 증시는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약세장으로 돌아섰다. 국제 유가도 하락세를 보여 브렌트유는 배럴당 45달러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름값은 100달러 기준에서 안 떨어지고 있죠. 네. 지금 저 기자가 환율을 잘못 계산했어요? 어떻게 계산해? 그럼 정확하게 뭔데? 정확하게 얼마야? 그 정확하게 얼마라고 써야 되는데 얼마라고 썼어? 환율 계산은 어떻게 잘못했는데? 한번 써봐. 그러면 블룸버그 주장대로라면 1240조 달러야. 1240조.
경이 아니라 조인 듯? 인 듯이야 뭐야. 경이라는 게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그 다음에 10조, 100조, 1000조. 그 다음에 경 아니에요? 예. 1000조 다음이 경 아니야? 내가 잘못 알은 거예요? 예. 1000조 다음에 경 맞죠? 예. 그러면 이게 1240조 달러면 1000조에다가 동그라미 3개를 붙여야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조 달러잖아. 1240조 달러니까 그 1000조에다 동그라미 3개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1240 곱하기 동그라미 3개.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맞죠? 1240조 달러라니까. 이게 달러야, 달러. 1240조 달러. 이 1248조 달러면 1달러가 우리나라에 지금 1100원 하잖아. 1200원. 그래서 지금 저 숫자가 맞아. 이거 맞지? 누구냐? 저 기자 무식하다 그런 거? 1240조 달러야. 달러. 그러니까 1240조 달러면 동그라미 3개가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경대가 나오는 게 맞다고. 아니 근데 가끔 있잖아요. 나는 이 친구들 때문에 되게 당황해. 옛날에 뭐였더라? 워싱턴 포스트였나? 뉴욕 타임즈였나? 그때 뉴욕 타임즈였지. 뉴욕 타임즈에서 무슨 보도가 나왔는데 아니야.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막 하고 있었어. 그런데 막 신경질 내는 거야. 듣보잡이라고. 듣보잡 신문이라고. 그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듣보잡이구나. 아니야, 뉴욕타임즈였나? 뉴욕타임즈 신문에 나온 기사였나? 월스트리트 저널이었나? 그걸 읽어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듣보잡이라고. 되게 당황했어. 월스트리트 저널이 언제 듣보잡이 됐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이 월가에서 보는, 미국의 증권가에서 모두가 교과서처럼 보는 신문인데, 그리고 이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양대 산맥,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타임즈가 미국의 양대 산맥인데, 듣보잡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내가 이름을 잘못 알았나? 쥐가 모른 거야. 몰라서 그런 거야. 지금도 이 얘기 하고 있는데, 경제 얘기하니까, 예. 지금도 이 경제 얘기하니까, 막 계산이 틀렸네 어쩌네 막 그러잖아. 1240조 달러라고. 1240조 달러. 조 원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무식해서 실수한 걸까요? 논점 흐리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이번에 말이에요. 예. 10억인데 1200 잘못 번역한 거라고요. 원문 기사에 원문 기사를 잘못 번역한 거다. 그 원문 기사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예. 원문 기사를 한번 갖고 와 봅시다. 그래서 맞나 틀리나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사실은 전쟁 누가 나한테 어떤 건빵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야, 망치야. 전쟁판은 박근혜가 깔았는데 특수는 네가 누리는구나. 어떤 건빵이 그러니까 메일을 보낸 거야. 망치야, 전쟁판은 박근혜가 깔았는데 특수는 네가 누리는구나. 토요일날 방송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덕분에 몰랐던 거 많이 알았다. 그러면서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얘네들이 전쟁 위기를 48시간 이거를 딱 띄웠잖아. 그래서 내가 그 48시간이라는 걸 딱 잡아가지고 전쟁의 국제적 배경과 경제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건빵이 그러는 거야. 판은 쟤네가 깔았는데 재미는 네가 봤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건빵이 그러는 거야. 근데 너 아냐?
네가 경제 얘기한 거 재방송 나올 때마다 벌레들이 환장을 한다. 그러고 갔어. 그러니까 그 전쟁 이야기 할 땐 애들이 조용한데 경제 문제를 다루니까 특히 어저께 새벽에는요. 어제 새벽에 뭐 한두 시경이었대. 그때 이제 우리나라 도매상들이 차라리 전쟁 나라 다 같이 줄게. 그런 말 했다는 부분 있잖아. 그때 막 요원들이 나타나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야. 그 한 7, 8명이 나타나가지고 기무사에 신고해야 된다고. 인연은 기무사에 신고해야 된다고 막 난리를 피웠대. 그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문제와 경제 문제를 내가 딱 연결을 시키니까 얘네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얘네들은 전쟁 공포를 팔아서 안보 장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전쟁 위기가 경제 문제로 가져오는 영향으로 논점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방송을 할 때도 경제 얘기를 할 때 벌레들이 막 지랄을 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가지고 막 계산이 잘못됐네 어쨌네 환율이 틀렸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중국발 블랙 먼데이라는 게 맞는 거잖아. 지금 세계 증시가 전부 다 난리가 났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논점은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위기로 가고 있다고. 경제 붕괴라는 뉴스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숫자가 틀렸네 환율이 틀렸네 계속 시비 걸고 있잖아. 이건 뭔데? 논점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어? 언제 방송이었지? 올 봄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올 봄에 그런 얘기를 했어. 전 세계가 지금 위험하다. 전 세계에 거품이 끼어있다.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세계 경제가 지금 거품이 끼어있다. 이 주식시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여러 번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브릭스 얘기하면서도 했었잖아. 브릭스 얘기하고 먹튀 자본 얘기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세계 금융 자본이 먹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신생 개발국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막 주식을 뻥튀기 시킨 다음에 팔구튀구를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이 아시아에서 한판 돌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갔어? 2007년부터 중국에 갔다가 투자한 거야. 중국이 워낙 시장이 크니까 중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브라질 이런 데다가 막 투자했단 말이야. 근데 제일 먼저 브라질에 문제가 생겼어. 제일 먼저 브라질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그랬지? 그 다음에 인도도 흉흉하지? 인도가 점점 흉흉해져가지고 왜 막 무슨 성폭력 범죄자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요 중국이었어. 왜냐하면 이 브릭스에다 세계에서 막 투자를 했는데 가장 오래 버틴 게 중국이었어요. 이유가 뭐냐? 브라질도 러시아도 그 다음에 여기 인도도 공산당이 지금 없어. 공산당으로 운영 안 해. 러시아도 이 푸틴이 공산당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공산당으로 운영 안 해. 그런데 중국은 지금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고 경제를 통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중국은 일당 독재이고 경제에 국가가 개입을 한 거야. 그러면서 중국이 그나마 제일 오래 버틴 거야. 그리고 경제 규모도 컸고 가장 마지막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지. 북한에서 계속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주식시장에 계속 돈을 쏟아붓다가 도저히 안 되구나 그러면서 2주 전인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태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에다 투자했었단 말이야. 근데 중국의 증시가 무너지니까 지금 유럽, 미국 증시가 돌발 낙하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 내가 봄에 방송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선진국 금융 자본들이 개발도상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마구마구 투자를 했고 투자하면서 뭘 했냐? 거품을 끼워놨다. 삼성 이건희 재산이 왜 줄어들었겠어? 삼성의 주가도 거품 주식이라고 이미 외국 주식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고 털고 갔다니까. 이게 해외 자본들이 들어와서 주식을 뻥튀기 시켜갖고 제일 비쌀 때 딱 팔고 튀는 거야. 그게 먹튀 자본이라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전 세계 주식을 거품으로 끼워놨기 때문에 내가 뭐라 했어요? 위기가 올 거다. 기억나? 내가 지난 봄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주식시장에 거품이 있다. 이게 한번
이 거품이 무너질 때가 온다.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얘네들이 한번 큰 사고를 하나 칠 거다. 그 얘기 했지, 내가 분명히.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어있고, 그래서 이 거품을 빼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할 것 같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날 거란 내가 방송을 했어. 이미 이게 예견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중국 증시가 폭락하는 게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예견돼 있었다니까? 더 웃긴 건 얘네는 2년 전부터 알았어. 세계 금융자본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돈 뺄 때가 11년이에요.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뺐단 말이야. 세계 대자본이. 그리고 중국이 무너질 거라는 것도 이미 작년부터 쟤네들은 알고 있었어. 중국이 위험하다라는 거 쟤네 작년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얘네들이 요 봄에도 이상한 장난을 많이 쳤단 말이야.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터지는 건데 결국 세계 주식시장의 붕괴는 어디서 오는 원인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돼. 뭔 얘기냐면 전 세계가 글로벌 시장이 됐잖아. 글로벌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네 엉덩이를 때려주마. 글로벌 시장이 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봤죠?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사는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지어. 그래서 걔네들한테 일당 1,500원 주고 공장 노동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만든 물건을 잘 사는 선진국에 가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 그게 그 나이키 얘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90년대 중반에 나이키 반대 운동이 미국에서 벌어져. 그때부터가 이제 이 소위 글로벌 기업의 문제점이 이미 미국의 흑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사건이야. 그 다음엔 어떤 문제가 피버노본가? 왜 월드컵 공 있잖아. 월드컵 공이 20만 원인가 했대. 내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월드컵마다 어떤 공이 나오는데 그 공이 20만 원 돈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공의 원가는 만 몇천 원이고 그걸 만드는 아이는 몇 시간을 고생을 하는데 며칠인가를 고생하는데 얘가 받는 돈은 1,500원 이렇게 나왔었어. 그게 벌써 한 10년 전쯤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야. 그 무슨 얘기냐? 세계 대자본이 그 제조업 있잖아. 제조업 노동자들한테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우리나라도 중국 가서 공장 짓고 필리핀 가서 공장 짓고 그러잖아요. 임금이 싸다고. 임금이 싼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제조를 한 다음에 라벨만 우리나라 라벨을 붙여가지고 팔았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도 팔고 다른 나라에서도 팔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냐? 전 세계 선진국들이 똑같은 일을 겪은 거야. 소위 OECD 국가라고 얘기된 것 중에 맨 밑에 4개 빼놓고 나머지 위에 있는 나라들이 똑같았어요. 자기 나라에서 더 이상 제조업을 이거 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와갖고 극혐 추천합시다 난리가 났잖아. 그지? 지금 세계 경제 얘기하니까 요원들이 막 들어와서 난동 피우는 거 보이시죠? 본방에 지금 난리도 아니야. 얼릴게요. 얘네 블랙 먹이고 쫓아내면 얘네들도 못 듣는 얘기잖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견된 문제인데 이건 이미 세계가 그러니까는 1990년에, 그러니까 89년, 90년에 소비에트가 몰라 그래. 소비에트가 즉 소련이 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중국이 그러니까 중공이 중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동독이 통일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공산권 세 나라가 공산주의를 포기하면서 이제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무대가 된 거야.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 결국 대기업이, 그러니까 전 세계 재벌 그룹들이 전 세계를 자유롭게 무역을 하겠다. 신자유주의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그 자유가 아니야.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우리 가난한 노동자의 자유, 근로의 권리 이런 거 아니야. 재벌의 자유, 글로벌 재벌의 자유, 그게 신자유주의야. 그래서 세계 대자본, 세계 대재벌들이 그 무역의 장벽들을 다 없애버리고, 무역 장벽이라는 거, 소위 무역 장벽 나쁜 거 같잖아. 그쵸?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봐야 돼. 우리 어린 시절에 들은 말 중에 무역 장벽이란 말이 있어. WTO 배울 때 나와. 사회교과서에 보면
WTO를 얘기해요. 예. 블룸버그 기사를 그대로 가져와봐. 그래, 미안해. 내가 블룸버그 기사는 이 얘기 끝난 다음에 보여줄게. 이 블룸버그 기사는 이 얘기 끝난 다음에 보여줄게. 내가 원문을 확인을 못했어. 경향신문이, 아이고, 강태가 아니라 이거, 저기, 벙어리였는데? 계속 블룸버그 얘기하고 있어, 지금. 블룸버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막 그러더니, 지금 뭐, 블룸버그 다시 원문을 갖고 오라고 막 그러는 거야. 잠깐만, 내가 신자유주의 얘기하다가 하나만 미리 얘기하고 갈게. 여러분, 지금 제가 어저께 총풍사건 얘기했잖아요. 총풍사건을 얘기했더니, 오전 내내 어떤 놈이 대법원 판결을 못 봐서 그런다는 거야. 총풍사건이 2008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아침에 그런 걸 보셨죠? 아침에 총풍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했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라고 막 주장을 했어. 근데 찾아봤잖아. 그 말이 거짓말이었어. 총풍사건이 2008년에 무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총풍 3인방은 징역 2, 3년 유죄 받은 게 확정적 판결이야. 2003년에. 예. 총풍 사건이 뭐냐면 이회창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북한에다가 우리 장병들을 공격해달라는 요구했던 사건, 그게 총풍 사건이야. 총바람. 총을 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북한에서 도발을 유도하고 그걸로 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사건이 총풍 사건이고, 그 총풍 사건에 대해서 2003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대법원 판결문을 읽고 얘기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무죄 받은 줄 알았다? 아무래도 수상한 거야. 찾아보니까 거짓말이야. 얘네들은요, 굉장히 당당하게 거짓말을 해. 그래서 제가 맞나보다 하는데 그게 얘네들의 전술이야. 거짓말도 당당하게 하면, 도리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 알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모르면서 막 던져. 자, 일단 여러분들 블룸버그 원문을 한번 갖고 와 봅시다. 예. 블룸버그 원문을, 원문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얘네들은 이 기사의 핵심이 세계 대부호들이 지금 주가가 폭락해서 엄청난 손실을 봤다라는 내용인데 그 기사를 뭘로 물타기 하는 거야? 숫자가 틀렸다는 얘기로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본질은 뭐냐 하면 지금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왜 얘네들이 이 얘기를 못하게 하느냐? 응? 왜 얘네들이 이 얘기를 못하게 하느냐? 사실 내가 전쟁과 경제 이야기를 했잖아. 거기서 얘네가 지금 화가 난 거야. 이 전쟁과 경제를 연결해서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내가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열이 받은 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안보 장사를 한 몇 달 끌고 갈 생각이었는데 이 안보 장사 몇 달 동안 우리 경제가 입게 될 치명적 경제적 부상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네들 전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경제가 어떻게 되면 전쟁의 위기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무역 손실을 감당해야 된다. 그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내가 이 얘기를 했잖아. 이 얘기를 하면서 경제와 전쟁의 관계를 계속 얘기를 했더니 얘네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야. 화가 난 거지. 숨기고 싶은 비밀. 사실은 이 전쟁 공포가 왜 필요했어요? 경제 문제 때문이었거든. 지금 박근혜를 뽑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명박을 뽑고 박근혜를 뽑은 사람들이 노무현 때 경제가 망했다고 하도 언론이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이명박을 뽑으면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뽑아줬어.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근혜를 뽑아줬어. 왜냐면 박근혜를 뽑아주면 박정희 때처럼 그 이승만 때 배가 고팠는데 박정희 때 밥을 먹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지 아버지처럼 경제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뽑아준 거야. 근데 박근혜 2년 반 동안